1894년 음력 9월 5일 동학농민군의 집강소를 관리하던 전라대도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촉구하는 흥선대원군의 효유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곧바로 깨달아서 무기를 놓고 농사일을 하게 되면 결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만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법을 어겨 개미와 벌과 같이 모여서 해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함께 전해진 또 한 통의 편지. 왜구들이 침범하여 국가가 화를 당하였는 바 만약 너희가 오지 않으면 닥칠 화와 근심을 어떻게 하랴. 이로써 교시하노라. 효유문과 밀지가 같이 혼재돼서 이게 나돌아요. 동학농민군들도 상당한 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유문을 믿을 것이냐, 밀지를 믿을 것이냐. 효유문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권고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봉기를 유도하는 밀지를 전한 흥선대원군. 그는 왜 상반된 내용을 담은 두 통의 편지를 썼을까요? (1차) 동학농민혁명 후 일본군의 만행에 맞서기 위해 동학농민군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전국의 동학농민군에게 흥선대원군의 효유문이 전달되는데요. 그 속엔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동학농민군은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흥선대원군의 효유문이 있었습니다. 해산이 아닌 투쟁을 촉발시킨 문서. 과연 그 속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더 1894에서는 흥선대원군의 효유문을 통해 흥선대원군과 동학농민군의 관계를 쫓아가 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곳 수장고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흥선대원군 효유문이 보관돼 있습니다. 발신자는 흥선대원군이고 수신자는 농민군인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농민군에게 더 이상 봉기를 일으키지 말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라. 흥선대원군 효유문엔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처음에는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일어났다가 점차 세력을 타서 움직이게 되었으며 분수를 범하게 되었다. 근래 조장의 개혁 정치를 너희들 또한 들었느냐? 백성들에게 해가 된 것을 고치고 평화로운 정세를 펴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만약 곧바로 깨달아서 무기를 놓고 농사일을 하게 되면 결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각각 살펴서 듣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 절실하게 이로써 특별히 유시한다. 대원군 효유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가치는 기록물 외적 가치입니다. 외적 가치란 얘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됐고 어떻게 활용됐는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대원군 효유문을 이해하려면은 그런 복잡한 그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863년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한 이후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흥선대원군. 하지만 10년 뒤인 1873년, 고종은 자신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죠. 결국 흥선대원군은 강제로 정계에서 밀려납니다. 대원군은 권력에서 밀려난 다음에 이 고종과 그 민씨 세력과 아주 적대적인 그 정적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특히 이제 고종 그 주변에는 그 민씨 세력이 딱 포진해 있었거든요. 이들이 그의 국정을 완전히 농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종과 그 주변의 그 민씨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정치에 복귀하려던 흥선대원군. 마침내 1894년 조선 조정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협조자로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섭니다. 일본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뒤로는 정변 계획을 세운 흥선대원군. 청국군과 동학농민군을 서울로 불러들여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평양 전투에서 청국군이 대패하고 일본과 군국 기무처에선 군대를 동원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은 대원군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지합니다. 왜 저지하려면은 대원군 쪽의 그 일부의 그 세력들이 청국군을 남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동학군을 그 서울로 이제 진격을 시켜가지고 연합을 해서 개화 세력을 물리치고 일본을 이제 축출한 다음에 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 무력 진압을 이제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이죠. 그래서 내가 일단 회유문을 써줄 테니까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것을 멈춰 달라. 흥선대원군은 일본과 군국 기무처의 강경 대응을 막기 위해 농민군의 해산을 촉구하는 효유문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일본 세력을 축출하려면 동학농민군의 상경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속내를 전해야 했던 흥선대원군. 효유문을 믿지 말고 북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비밀리에 했습니다. 이 밀지는 각 지역 동학농민군에게 전달되는데요. 당시 상황은 여러 기록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개를 몰래 보내어 너희들에게 알리노라. 지금 조정에 있는 자는 모두 외세에 붙어 궁 안에는 한 사람도 상의할 사람이 없어 외로이 홀로 앉아 하늘을 우러러 통곡할 따름이다. 지금 왜구가 대궐을 침범하고 화가 종사에 미쳐서 어찌 될지 모를 지경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어도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닥쳐올 화환을 어찌하겠는가. 이로써 교시하노라. 동학농민군에게 효요문을 전달했던 정성모 역시 자신이 남긴 가보 양력에 당시 상황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8월 말 9월 초에는 효요문과 밀지가 같이 혼재돼서 이게 나돌아요. 전라대도소의 도집강 송희옥에게도 흥선대원군의 밀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흥선대원군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더 도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효유문이었습니다. 상반된 내용의 두 편지가 한날 전해진 겁니다. 혼란스러워진 송희옥은 곧바로 전봉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자 묻습니다. 어제 효유문을 가지고 내려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또 두 사람이 비밀리에 내려왔기에 상세히 그 전말을 알아보니 이는 개화변에 압도되어 먼저 효유문을 발하고 뒤이어 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송희옥의 편지를 받은 전봉준은 삼내에서 흥선대원군이 보낸 밀사를 만납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다시 기포하고 북상할 것을 논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봉준이 법정신문에 답한 재판 기록, 전봉준 공초에서도 밀사와 만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송희옥이 말한 대원군이 보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 성은 박과 정 같은데 상세하지 않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하였느냐? 대원군 역시 네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효유문과 밀지, 두 편지 중 밀지를 믿은 전봉준. 이런 이유로 전봉준과 흥선대원군의 밀약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전 전봉준이 흥선대원군의 저택인 운현궁에 머물며 흥선대원군과 조선의 정치개혁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 야사에서는 대원군과 전봉준이 상당히 그 밀착돼 있던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봉준이 이제 운영궁에 출입하면서 대원군하고의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그 픽션이고 사실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끊임없이 그 전봉준과 대원군을 정치적으로 엮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음모가 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대원군과 전봉준이 그 밀착되어 있었다라는 이 픽션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밀지를 계기로 마침내 1894년 음력 9월 18일 전봉준은 일본을 척결하기 위해 삼내에서 재봉기를 선언하고 서울로 향합니다. 그것은 2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 전봉준이 밀지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그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은 이미 그 8월 하순에 들어오면은 전봉준의 그 지도 노선, 즉 직강소 체제가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직강소 체제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계남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날 그 남원에서 수만 명이 모인 농민군 대의를 열잖아요. 재봉기를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봉준도 영향을 받았죠. 자기가 지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밀지를 보고서 서울 상황을 또 얘기 듣고 결심을 굳혀서 9월 10일 날 대도소를 설치한 거죠. 전봉준이 재봉기를 선언하고 동학농민군이 무력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준 흥선대원군의 밀지. 하지만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 상황은 달랐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명의로 된 효유문과 사적으로 보낸 밀지가 함께 전해진 탓에 혼란이 가중된 겁니다.
그 효요문하고 밀지가 맞물리면서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밀지보다는 효요문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그렇게 그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충남 지역은 9월은 상당히 소강 상태예요. 반면에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김계남도 그렇고 전봉준도 그렇고 효요문보다는 오히려 밀지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밀지가 기름에 불을 붓는 격. 이에 반해서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원군 효요문이 잘 달리던 차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선 전봉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서울로 향합니다. 동학농민군의 행보는 북상해서 일본과 맞서자는 흥선대원군의 계획과 일치하지만 맹목적으로 그의 말을 따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학농민군에게도 흥선대원군은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었는데요. 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세국 정책을 했잖아요. 이 척의양을 외쳤던 동학농민군들의 어떤 반외세 의식과 대원군의 어떤 그 세국 정책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그 농민 대중들이 가장 지지했던 정치 지도자는 대원군이었고, 이것은 실제 1차 동학농민혁명기에도 동학농민군들이 요구를 합니다. 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 요구를 들어줄 것 같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 전봉준의 탁월한 어떤 정치 의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봉준은 1차 동학농민혁명 때부터 흥선대원군을 상징적으로 내세워 동학농민군의 지지 기반을 확대합니다. 그렇다고 전봉준이 흥선대원군을 어떤 맹신하거나 추종하거나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봉준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고, 흥선대원군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했던 흥선대원군과 동학농민군. 뜻을 모아 조선의 위협적인 존재인 일본과 친일파를 몰아내기 위해 항일 정신으로 무장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무기와 전술 모두 약했던 동학농민군은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며 서울로 진격하지 못한 동학농민군. 전봉준을 비롯해 농민군 지도부가 대부분 체포되고 일본군이 살아남은 동학농민군을 섬멸하면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막을 내립니다. 흥선대원군의 정변 계획 또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일본에 의해 권력을 잡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일본에 의해 쫓겨나고 맙니다. 관계했던 인물이 재판도 받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정변 계획이 전부 이제 밝혀져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일본이 대원군을 완전히 그 권력에서 축출시키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그 대원군은 운영궁에 유폐가 돼요. 그리고 운영궁 안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죠.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맺은 한일 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제국 본토 일부로 흡수되고 맙니다.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양국 간의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제의 주권을 강탈당한 채로 모진 순환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원군도 그렇고 동학농민군도 그렇고 서로가 필요로 했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 그 효유문이라든가 그 밀지라고 보면 돼요. 어쨌거나 최종 어떤 목적이라든가 수단 방법은 다르겠지만은 궁극에는 나라를 침범한 그 일본 세력을 그 축출하고 제대로 된 권력을 세워 나가는 거겠죠. 서로 목표하는 것은 달랐지만 조선을 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을 끊고 싶었던 흥선대원군과 동학농민군. 그들의 간절했던 바람은 흥선대원군 효유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효유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밀지. 그 속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던 간절함과 결국에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암울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